재개발 재건축은 진짜 힘들 겁니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결과 보면서 움직여도 늦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소장님이랑 2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1부에서 저희가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봤으면 이제 2부에서는 이 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부 마무리에서 책 소개를 짧게 해드렸는데요. 이 책 제목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잖아요. 사실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물론 투자의 요소도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대중분들은 자기의 정말 거주할 집을 위해서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다고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과연 시기적으로 괜찮을지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부동산 시장은 일부에서 네. 짧게 요약하면 우리 상저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제 서울 이제 신축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위기하고 기회다라고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진짜 힘들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힘들까요? 우선은 네. 공사비가 너무 올랐어요. 예상을 못하긴 했었죠. 뭐 전쟁도 21세기 이렇게 터질 줄 자재값이 몰랐었고, 이렇게 오를지. 네. 건자재 다 올라가고 또 주 52시간이라든지 그쵸.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 올라가고 공사 기간 잡고 각종 규제들 때문에 건설업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랑 건설사를 엄청 써대고 있죠. 맞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한 300에서 500선으로 이제 수주를 많이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주하는 데를 보다 보면 일단 기본 900을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거의 1000만 원 선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좀만 더 지나가면 진짜 평당 1000만 원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2024년도에 수주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서도 1000만 원 넘게 한 데들도 있거든요. 네. 분양 시기도 안 좋고 하니까 정비 사업들이 되게 힘듭니다. 음, 근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부분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거, 정확하게는 정치라기보다는 정책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책이랑 아주 밀접해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비 사업은 아주 더 밀접해요. 애초에 인허가 권자가 인허가를 안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까? 정비 사업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도 결국은 아까 예를 들어 다주택자 규제를 한다. 그럼 똘똘한 한 채가 될 것 같네요 라고 판단하면 지방이라든가 뭐 서울에서도 빌라라든가 이런 데들이 힘들어도 아파트는 올라갈 것 같네 라는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많은 정비사업 조합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일단은 정권이 이제 바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다 아마 아는 내용이긴 한데 진보 정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편이었나요? 강화하는 편이었나요? 강화하는 편이었죠. 그렇죠. 네. 물론 다음 정권이 뭐 강화를 하냐 안 하냐는 뭐 뚜껑을 까보긴 해야겠지만 그동안의 경향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진보가 좋다 나쁘다 막 이게 아닙니다. 네네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재건축 조합들은 다 이제 두려움을 떨고 있다. 왜냐?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강화될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 정권에서 폐지하겠다라고 2024년도 88 그쵸. 부동산 대책에 발표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폐지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소야대 상태에서 국회 동의를 받지 그쵸, 못하니까. 근데 폐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더 강화될 건 없잖아요. 악화될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부의 의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엉망진창인데 사실상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깊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여기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어요. 법을 보다 보면 완전 고무줄 같은 법이라서 세게 때리려고 하면 엄청 세게 때릴 수 있고 약하게 때리려고 하면 약하게 때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2018년도 당시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 돌린 제초한 분담금 이제 표를 보게 되면
강남에서 제일 많이 부과되는 단지는 이제 8억 4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2024년도 때 국회의원실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게 있거든요. 그때 가장 높은 게 4억 1호 추산됐어요. 당시 반포 가격이 이제 18년도에는 30억 이었다가 네. 지금 60억인데. 네. 근데 집값은 30억 올랐는데 분담금 오히려 준 거죠. 그게 약하게 때리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행정부가 또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업성이 나오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이래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가 될 네. 것이고요. 그럼 재개발은 반사이익 얻나요? 라고 하기에는 이거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재개발 조합은 웃지도 못해요. 행정부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재건축 네, 초과이익 네. 관수제죠. 그래서 재건축이 어렵다면 재개발은 괜찮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재개발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리스크를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말 그대로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에 네, 대한 네. 법률이다 보니까 재개발에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럼 그쵸. 반사이익 없겠네 라고 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정권이 규제하는 사항이 있고 지자체장이 영역이 있는데 인허가권자는 결국 지자체장이잖아요. 네, 그쵸. 그럼 서울시장이 계속적으로 그래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를 해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갈 수 있어요. 네. 노무현 정권 때도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때 뭐 정책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막 뉴턴 붕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자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공급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최악을 가정하는 게 정비사업 입장에서 최악이 그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이 누구였나 박원순 생각해보면 시장 때. 박원순 시장 때였거든요.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이제 9년 동안 정비사업 인허가는 올스톱이었고요. 올스톱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긍정적인 거고, 있었던 정비사업들 해지시켜버렸거든요. 그니까요. 요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이제 조기 대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하나의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오 시장이 대권 출마를 한다 딱 해버리면은 이제 다른 시장이 오게 될 수 있으니까 요때의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인허가를 일단 내줄 때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 재개발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소고법으로 가는 거죠. 맨 처음에 이제 막 접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진짜 안전한 투자처가 어디냐? 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은 재개발. 네. 사실 너무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게,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거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느낌까지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려면은 뭐를 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사실 대선 결과 보면서 움직여도 늦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확실성이 정말 큰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살아남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는 있죠. 그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초안 안 걸리는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기준이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네. 제초안을 피하거든요. 네.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안 남았어요. 이미 벌써 입주를 쭉쭉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곳들은 그냥 비싸도, 우리가 당연히 단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싸겠죠. 그래도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것 치고 생각하면 더 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라고 하면 이제 재개발 쪽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도 인허가 리스크가 없는 곳들, 정확하게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들. 왜냐면 사업시행 인가라는 용어 자체가 재개발 정책 잘 모르시는 분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일반적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가는 게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는 70% 동의를 받는 게 이제 조합설립 인가고요. 근데 사업시행 인가는 각종 인허가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교육환경 평가라든지 아니면 대표적 건축심의라든지 인허가들을 이제 다 받고 끝나는 게 이제 사업시행 인가인 거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라는 단계에 있긴 하지만 여기는 그냥 조합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쵸.
뭐 감정평가하고 분양 신청하고 좋아하는 거 그쵸.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사업시 인가를 받아 놓으면 이제 인허가권자들이랑 싸울 일이 없어요. 아, 이제 조합이랑 뭐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그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이렇게 관의 눈치를 볼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좀 그 전 시장님들 우리가 봤었을 때 뭐 늦게 내주고 막 이주 막 대책 마련해라 아니면 동시 이주하면 전세 또 혼란스러우니까 뭐 이주 허가를 좀 늦게 내주고 이런 것들은 있긴 했었어요. 그래도 이게 막 6개월에서 1년 지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몇 년씩 아예 올스톱 시켜버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네. 사업 신가를 받은 곳들은 일단 안전하다. 뭔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들의 피가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실거주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사기에는 분위기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정비 사업들 가격대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물론 뭐 압구정이나 뭐 이런 데들은 그쵸,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네. 그냥 강남은 오늘이 제일 싸다 그래서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여기는 뭐 제초안이라서 상관없어요. 그냥 뭐 제초안 때리든 말든 어차피 우리 오래 걸려. 네. 정권도 바뀌겠지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곳들이 있는 한편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많이들 흔들리고 있어서 가격도 괜찮은 금액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흔들린다 해서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흔들릴만 해서 흔들리는 게 있고 네.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분위기 타서 막 그냥 같이 흔들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이게 구별을 할 그인 수가 거죠. 있나요? 인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입지 더 좋은데 말씀드리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네. 우리가 뭐 은평구면 또 어떻고 노원구면 또 어때요. 여기서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고 투자 가치가 있다. 네.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의 8분응선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럼 더 좋은 거고. 근데 이런 곳들 중에서도 가격대들이 이전보다 흔들리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들은 우리가 옥석 가리기에서 봤었을 때 옥인 거고. 소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제초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사업 시행인가 정도는 받아놓은 곳들을 투자처로 보고 계시고 신축이 귀하니까 서울 안에 있는 곳이면은 뭐 구랑은 크게 상관없이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은 좀 투자 가치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오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두 번째 파트 이제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그럼 이거 뭐 재개발, 재건축은 아예 투자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초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셔서 이 기준점을 토대로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정권이 어떻게 될지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또 소장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한번 따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릿지였습니다.